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뭐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하셨다는 거 충분히 제가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견이 없기를 좀 바랄게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잘 되지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만 좀 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됐어요. 사실. 그리고 어려운 어떤 지엽적인 내용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안 나오고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됐으면서 계산형의 문제도 복잡하거나 긴 지문을 그 지문의 내용들이 잘 나오지는 않고 우리 이제 쉽게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돼서 사실은 그 설명을 하는 이 그 강의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 설명을 할 거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시험 문제 자체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그래서 그 좀 이게 그 시험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좀 마음 편히 봤던 분들이라면 괜찮은 점수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 그죠? 뭐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저도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받고 풀면서도 이 정도면 점수를 참 잘 맞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건 이제 단지 제 생각이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진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당분간은 뭐, 시험 생각은 이제 하지 마세요. 어쨌든 시험은 끝났으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후회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잘 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좀 생각보다 이제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러더라도 잠깐 머리를 좀 약간 식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그때 가서 이제 좀 하시는 게 낫고, 그동안 이제 그 공부 때문에 받았던, 저 시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약간 좀 푸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해요. 자, 먼저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제 생각에 뭐 1시간이 안 걸려서 끝날 것 같아요. 예. 쉽게 문제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그 평이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을 했다면 아마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엔. 첫 번째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인데 재화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가 이제 보다 보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해가 있고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한 문제인가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에서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그보다 훨씬 쉽거든요. 체감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패턴에서는 좀 문제 풀이는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정답으로 나왔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접근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도 이제 일단 옳지 않은 것을 이제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화의 수입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될 때 그래서 수입은 수입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선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자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한다. 우리가 이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세가 면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재화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기증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그 재화의 관세 과세가격과 그 다음에 개주금융고 그걸 합한 거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세 납세지. 이 부가세 납세지는 어디다 내느냐 그거죠. 근데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 세관에 이제 부가세를 내죠. 그러다 보니까 세관이 있는 소재지가 되겠죠. 납세지의 주소지가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틀린 얘기다. 첫 번째, 좀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거는 해산하는 때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이 원천징수라는 건 지급을 하면서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급하는 시점이 성립 시기가 되고 그때 이제 동시에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일단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데, 이건 원래 신고 납부 세목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정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랬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데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우리가 이제 동시에 확정되는 애들이 있었죠. 원인 중납, 그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를 제외. 여기서 납세자의 범위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납부 의무자가 있었죠. 징수납부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거나 대리납부하는 사람이 됐었고, 그 나머지는 다 납세 의무자의 범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대 납세 의무자를 제외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 여기서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그죠? 그러한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하는 자. 이게 보증이 되겠죠.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가름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다. 예,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 계산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이, 경비가, 대응되는 경비가 없지만, 그래서 이자는 총수익금액이 소득금액이 되지만,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근로수업이라는 걸 더해서, 배당 가산액을 더해서 소득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빠지고,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필요경비 또는 의제 필요경비가 빠지겠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일일 15만원의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죠. 다만, 총 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을 공제하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15만원을 주게 되면 15만원만큼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급할 때 8만원을 지급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15만원에 공제를 하게 되면 7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걸 돌려주는 건 아니죠. 공제라는 건 소득금의 범위 내에서, 소득 범위 내에서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없는 걸로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되 한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아니죠. 소득공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적용이 되죠.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단지 1년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뿐이지 하루 지급액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한다. 이게 이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용해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영물을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그 용의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용어.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어떤 권리를 사용하게 하나 또는 그 영물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 수출은 선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선적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팔리지 않은 거죠. 수출이 되지 않은 거죠. 그걸 들어오면 그건 수입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답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째.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양도소득세법 맨 처음에 보면 양도소득의 범위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 내용들에 대한 단순한 그 예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것도. 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것. 양도소득에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우리가 등기 여부를 가지고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걸 이제 봤었죠.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등기가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 지상권의 양도 이것도 있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이 되겠죠. 영업권을 뭘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되겠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예.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내용은 그 법인이 만약에 법인이 아닌 단체, 즉 법인일 때는 접대비로 보지만 법인이 아닌 단체일 때는 격리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법인인 경우에는 어떠냐 그걸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접대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주가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 이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 우리가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법정기부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측정을 장부가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이제 자주 나왔던 건데, 그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그리고 지정기부금에선 특수관계 있을 때, 그 다음에 없을 때,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가지고, 법정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중 특수관계가 없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보고, 지정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하고 비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갔었죠.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기부금을 보지 않는다. 기부금은 현금주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현금주의는 실제로 현금을 지급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입금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골라봐라. 여기서 이제 보면 기억,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이걸 받으면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입금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축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뭐죠? 이건 자본거래죠. 감자차익. 그래서 당연히 입금이 아니겠죠. 입금 불산입. 이거하고 그 의제배당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제배당은 주주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회사에서 자본을 감소하면서 주주한테 돈을 주고 주식을 가져와서 자본을 감소시켰을 때 거기서 그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 법인세 중 그 수입배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수입배당금은 다 입금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얘를. 그죠?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든가. 세액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소득 안에 포함이 됐었고 그 소득을 나중에 세액에서 빼준다는 의미니까. 그죠? 당연히 입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채무 면제액은 입금 사항이지만 그거를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했다면 입금 불산입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한국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다. 법인세법상 각사함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세무조정 해보란 얘기죠. 근데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일단 세무조정의 과정은 어떻게 되죠? 단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기업에서 장부상의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 세무조정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뭐냐면 각사함도 소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세무조정에서는 입금이 되는 것도 있고요, 송금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입금과 송금은 여기에서 만약에 입금으로 하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하지 않은 게 있다면 입금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비용으로 하지 않은 게 있다면 송금이 되는 거고, 여기서 비용이 아닌데 그걸 이제 비용으로 했다면 손금 불산입이라는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원래는 비용인데 세법상으로는 비용인데 여기서는 그걸 처리하지 않았다면 송금 산입. 그리고 여기서는 입금이 아닌데 입금으로 처리했다면 입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정을 마치고 나면 각사함도 소득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일단 단기순이익이 1억이니까 1억을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원래 평가는 세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인가 봤더니 가로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익은 아니래요. 그러면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1,000만 원은 수익으로 계산했다면 수익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될 걸 수익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유지비 1,000만 원 비용을 했어. 자, 소액주주인 임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봤었죠. 사택유지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주, 즉 주주가 사택유지비를 받았다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주주인 임원, 대주주라든가 또는 그 소액주주가 아닌 그런 그 주주인 임원이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임원이지만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그런 임원이 이런 사택유지비를 받았을 때는 그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택의 유지비 1,000만 원 비용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사항, 즉 송금 산입사항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상 복리후생비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그 회사의 어떤 그 종업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종업원을 위한 지출이니까 이건 복리후생비, 회사의 격리 일부가 되는 거고 송금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근이 아닌 임원한테 지급한 보수가 있어요. 상근이 아닌 임원한테 보수를 지급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그게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당이익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정상적인 어떤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로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할 사항이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죠, 사실은. 1,000만 원. 그렇죠? 1억에서 1,000만 원을 뺀 9,000만 원. 이게 뭐 문제의 길이가 크대거나 또는 뭐 어떤 그 말이 굉장히 길대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제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좀 지엽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보면 그 세무조사 통합조사의 원칙에 불구하고 어떤 부분조사를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물어본 건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해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서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 특정 세목 조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의위장 차명 계좌 이용을 통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이외를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2회 이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2회를 초과해서 하지 말라. 그럼 결국 2회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확인 변경. 이것도 당연히 부분조사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일단 3번이고요. 이 3번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해설해 보시면 통합조사 원칙에 불과하도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 부분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2회를 초과해서는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법인세법상 즉시상각 의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즉시상각 의제라는 건 어떤 거죠? 법인에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거를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이제 계상을 했을 때, 그거를 감가상각 한 걸로 보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산한 경우 이때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죠. 이거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요소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 및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내용들 중에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예시에서도 이게 나와요. 외장 복구,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 공제한 금액을 남겨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납세담보라는 건 세법에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를 해놨었죠. 첫 번째,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유가증권 납세담보 인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납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보석이나 자동차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납세 담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내가 이거를 담보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 징수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서 그걸로 조세채권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에서는 이런 자동차나 보석 같은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납세 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 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 담보가 납세 보증인이면서 보증인으로부터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액으로 해당 국세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우리가 징수할 때는 담보를 가지고 다 징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총 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이건 수입 시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잉여금 처분. 그럼 처분이란 건 처분 결의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 그죠? 그 다음에 임원의 퇴직소득 중에서 한도를 초과한 그런 금액. 임원의 퇴직소득 중에 한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지급받은 날, 실제 받은 날이 아니라 여기서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은 실제 받은 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지급받기로 한 날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법인세 사업연도와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설립등기일로 한다. 법인은 설립등기가 되면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되는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1년간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에 사업 개시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업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폐업일까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사업장을 여느냐 또는 사업장을 폐쇄하느냐 상관없이 과세 기간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이 뭐 사망을 하거나 또는 뭐 출국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틀린 얘기죠. 사업의 시작이나 또는 폐업은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그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정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정 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가 발급하지 아니었을 때, 이게 이제 일자별로 늘어나는 가산세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가산세 고지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몇 번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독촉장 발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서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죠? 이게 이제 납기전 징수일 때는 좀 달랐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4일을 본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의 소멸시효는 지정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정지가 되는 사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이제 정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이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신고조정 사항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송금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 해당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한다. 이거는 6개월이 지난 어음에 그 6개월이 지난 날이 이제 송금이 계산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닌 6개월이 지난 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돼야 돼요. 예. 이거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 가격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그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손비로 계상한 날에 사업연도 송금을 한다. 여기서 이제 보면 신고조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고조정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걸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결산조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장부에 반영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 장부에 반영을 해야지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유 자체만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겠죠?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손비로 계상한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22년도 제1기 과세와 면세 공가가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어떤 거냐. 공제받을 수 없는 거니까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 또는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일단 면세사업은 10이 일단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공통 매입세액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네요. 20만큼 있었고, 거기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죠. 뭐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은. 여기 이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이제 10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8만 원이 된다. 계산도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수시부과 후 추가 발생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해. 수시부가 했다는 얘기 그 전에 미리 걸어뒀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중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이 되겠죠. 부담부 중에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 납부 기한하고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그 다음에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과세전 적부심사는 며칠이에요? 30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가동이 정지가 되어서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하면 이게 맞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 이것도 사실 옳은 걸 고르는 문제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너무나 이제 확연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폐업은 고려하지 말라. 그래서 영무의 제공이 완료가 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액이 확정됐을 때를 이제 본다 그랬죠. 여기서는 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대가를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알 수 없을 때는 제공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급 가격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공급 시기로 보게 되는 거죠. 일반 원칙이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회사를 발급하고 그 세금회사 발급으로부터 7일 내에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매번 강조를 했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 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 그때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기간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맞겠네요.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받기로 한 거로 보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대가 각본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또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1년도 귀속 소득 자료에 대한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단 필요금비의 공제 요건은 충족이 됐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자. 여기서는 이거 나오는 거죠. 의제 필요경비. 우리가 이제 의제 필요경비에서는 9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그죠? 여기서는 60%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짜리에서 산업자산권 등 권리의 양도, 그 다음에 그 문해창작, 문해창작에 대한 저작료, 그 다음에 고용관계, 인적 용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60%가 적용되는 그 의제 필요금비가 적용되는 경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나오는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래서 그것만 잘 알고 계셨다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겠죠. 첫 번째는 300만 원과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60%가 적용되는 경우니까 300만 원에서 둘 중에 큰 거. 실제 경비가 얼마냐면 150이었으니까 150. 그 다음에 300에 6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120만 원이 나오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300만 원이었죠. 둘 중에 큰 거. 실제는 100, 그 다음에 300에 60%.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120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0만 원이었는데, 둘 중에 큰 거. 실제 경비가 100만 원. 400에 60%.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였지? 160만 원이 나오네. 60.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비과세였죠. 그 퇴직헌 외에 직무발명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번 봤어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들. 사업소득의 비과세 또는 기타 소득의 비과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봐왔었죠.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아주 평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뭐 제 바람대로 됐으면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렸을 것 같아. 예,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외 나머지 18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꾸준히 이제 봐왔던 내용들이고,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 결과에는 어쨌든 여러분 뭐 이미 시험을 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고민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일하는 게 쉽게 이렇게 막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고생하셨고 이걸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